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뭐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는 말 그대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지표를 평가를 하고 지속 가능성을 검증을 하는 보고서입니다. 지금 현재의 지속 가능 지표라고 하면은 환경사회 지배구조를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자체도 예전에는 우리 기업이 경영의 목표가 뭐였고 수익을 얼마를 냈고 고용 인원이 어떻게 됐고 사업 영역은 요겁니다가 메인이었었는데, 요즘은 우리는 ESG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E 활동, S 활동, G 활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검증한다. 제가 검증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걸 검증을 왜 받는 거야? GRI라고 하는 글로벌 로고 이니셔티브인데, 이거는 다중이해자,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을 이루고 있는 그런 대중과 공급망과 이런 사람들을 모두 통칭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이것들의 기준이 만들어진 건데, 그런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ISSB TCFD. 이건 뭐냐면 투자자 대상입니다. 투자자들한테 우리 기업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고 있어서 우리는 투자를 받아도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은 IFSR, 국제회계 기준. 쉽게 말하면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제는 지속 가능성도 재무제표에 맞도록 만들겠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최근 3년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래 썼다고 해서 오래 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3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층돼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전략을 갖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ESG 보고서는 말 그대로 GRI라고 했었던 이해관계자, 그리고 TCFD, ISB 같은 투자자에게 우리 기업은 투명하고요, 리스크를 잘 대응하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을 하면서 ESG 실무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경영 체계를 구축합니다. 말이 좋아 경영 체계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ESG 비전은 뭐야, 그래서 우리는 미션은 뭐고 이거를 갖고 우리는 체계를 어떻게 갖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경영 과제를 발굴을 합니다. ESG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ESG적으로 너무나 위험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건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투자자와 ESG 평가 대응인데, 지속 가능성 평가를 하는데 지표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지표들을 다 모을 때 이거를 한 번에 어디 부서 이거 주세요? 안 줘요. 지속 가능 보고서를 잘 넣어줄 테니까 지표를 좀 잘 줘.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해줄 거 아니야 라고 ESG 담당자들은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ESG 평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그럼 ESG 보고서 좋아, 알겠어.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발간을 해야 돼? ESG가 의무화가 되는 게 공시가 됐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기업은 25년서부터, 그리고 모든 기업은 2030년서부터. 중요한 건 이 ESG 지표를 지금부터 잘 관리하고 있지 않으면 투자를 못 받아요. 그런 와중에 저는 이제 CJ에서 ESG 자원순환 사업들을 좀 총괄하고 이제 운영을 하면서, CJ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CJ라고 하면 식품, 문화, 물류, 엔터 요 4개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CPWS를 대표 지향점으로 기업의 성장 엔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지속가능 보고서가 CJ 그룹사 전체로 해서 나왔습니다. 컨텐츠하고 목록표를 보시면 맨 처음에 ESG 서머리가 나오고 ESG로 탁탁탁 떨어져요. 그래서 CPWS가 도대체 뭐냐. C는 컬처, P는 플랫폼, W는 웰니스,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 CJ의 지속가능 보고서를 보실 때 CPWS를 생각하고 보시면 더 잘 읽히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한통운에서 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드릴게요. 세프트 플래닛 얼라이언스라는 것들을 작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있으신가요? 손은 안 듣는 거 다 주택에 사시나 본데 아파트에 이렇게 보면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주민들이 다 모여서 분리수거 이렇게 합니다. 열심히 깨끗하게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를 수거해 가는 거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거를 할 때 큰 트럭이 하나 옵니다. 깨끗하게 분리배출한 거를 그냥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요. 그러니까 이 트럭 안에서 뒤섞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차가 어디를 가느냐? 중간 처리장으로 갑니다. 선별장이라고. 선별을 하겠구나. 갔는데 그냥 공터예요. 공터에 뒤섞인 차가 10대가 한꺼번에 들어보여. 2차 뒤섞임이 일어나죠.
그럼 이거를 로봇들이 뭔가 이렇게 하나? 한 개의 레일에 들이 손을 뽑아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재생은 10%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10개 중에 하나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업계의 사람들 다 만나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 깨끗하게만 주면 우리 100% 다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모아볼게요. 두 번째, 가장 깨끗하게 나오는 PT병이 어디에 있을까? 5성급 호텔이었어요. 5성급 호텔은 매일마다 PT병이 2개씩 계속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PT병을 택배로 수거를 해서 재생 공장으로 가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100% 재생을 완료를 했습니다. 셀프 플래닝 얼라이언스라고 해서 우리가 PT병을 모아서 재생을 해서 바트2 바트를 최초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바틀도 그린 에디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친환경 공모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렇게 마치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있는 패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패션 산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기본 티셔츠가 원재료 생산부터 폐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아세요? 500m요. 500m 업이요. 1톤이 업이요. 1500m. 1500m도 업이요. 2톤이 업이요. 2.72. 2.7이요? 옷을 하나 생산하는데 2,700m 정도 물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패션 산업이 전 세계 산업군 중에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는 넘버 5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패션 산업이 환경적인 영향력으로 굉장히 나쁜 놈들이라고 하실 수 있고, 그 나쁜 놈들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ESG 부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환경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해놨는데, 여기 오른쪽 하단에 요 이미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3년도에 라나플라자라고 의류 생산 공장이 이렇게 붕괴된 사건이었어요. 방글라데시에.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던 것들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13년도에도 건물이 무너지나? 근데 그 건물이 무너졌던 원인 자체가 의류를 미싱하게 되면 미싱 진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건물이 한 번에 주저앉았어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사망하신 숫자가 한 12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다 여성 노동자분이시거든요. 근데 또 모계 국가라서 경제적인 인구로 치면 사실 방글라데시의 한 지역 자체가 경제가 마비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던 게, 사고를 막 수습을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어떤 것들을 생산했지? 라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보게 되었던 그 의류 자체가 그 옷들이 발견이 된 거죠. 사실 2013년도까지만 하더라도 SPA 브랜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 당시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되게 값싸다, 근데 빠르게 패션성을 가지고 입을 수 있다. 근데 그 배경의 자체에는 저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네? 근데 아직도 어떻게 보면 패션 산업에서 저렇게 열악한 노동 환경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어떤 산업군에 비해서도 패션 산업이 그 상품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되게 나쁜 놈입니다. 그래서 패션 산업들을 조금 변화를 시키자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고요. 이제 EU가 처음 나서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EU 보시면 EU 소재에 있는 기업들은 협력업체한테도 환경보호나 근로자 인권에 대해서 실사를 해라 라는 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책임의 범위가 예전에는 기업 혼자 잘해 였는데, 이제는 기업 혼자 잘해 말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공급망, 협력업체한테도 걔네가 잘하고 있는지 니네가 직접 확인을 해. 그 직접 확인한 결과들을 니네가 공시를 같이 해 라는 게 공급망 실사법이거든요. 근데 그거에서 조금 더 나가서 저기 패션 산업의 생산자 책임제도라고 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패션 산업을 할 때 재활용 섬유를 30% 이상 무조건 사용해. 이게 법적으로 이제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구성 일정 수준이 뭐냐면, 옷을 5번 빨았는데 망가지면 그거 다 기업 책임이니까 그 기업들 나가, 벌금 내 라고 하는 거고, 제품 폐기나 소각 정보 공개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재고를 쌓아놨다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면 그거를 폐기를 하는데, 그 폐기하는 방식이 소각이 가장 값싼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소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정보들 다 공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의 1급 비밀들 다 공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PA 브랜드 다 나가라고 하는 제도고, 이 브랜드에 맞춰서 지금 패션 산업들도 움직여야 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사실 패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시거든요. 고객분들.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MZ세대 10명 중에 6명은 비싸더라도 ESG 제품을 구매한다 라고 하는 이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처음엔 저는 사실 믿지 않았는데,
그 오른쪽을 보니까 좀 믿게 됐어요. 사실 MZ세대 분들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리고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시는 단계이시고, 그럼 그런 고객들의 요구에 저희는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패션 산업들이 조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속해 있는 한샘홀딩스도 리포트를 내고 있고, 중간에 있는 나이키, 그리고 여기 인디텍스라고 하는 자라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 사실 패션 산업들이 이제는 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내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패션 산업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던 것들이 많았어요. 그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반성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다른 기업들을 욕하기보다는 저희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의 반성문을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속한 회사는 한색 S24라는 홀딩스 지주사이고요. 저희 쪽에서 되게 생산하는 의류 자체가 많은데, 사실 저희가 2016년도 때 굉장히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저희 한색실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생산 공장 중에 베트남 생산 공장이 있었는데, 인권 문제가 한 187개 정도 이슈가 막 엄청 많이 발생을 해서 반성을 하자, 어떻게 할래? 라고 하다가 저희 쪽 나름에서 만든 게 컴플라이언스 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본부 자체에서 컴플라이언스 팀이 있고, 각 생산 공장에도 다 컴플라이언스 팀을 두고 있어서 컴플라이언스 팀에서 인권에 대한 부분이나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ESG 경영에서 중요한 부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ESG 경영이 너무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회를 창출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봤을 때 저희 한색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전 과정에서 ESG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내고 있고, 조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상품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저희는 국내 최초 의류를 생산하는 기지 중에서 3D 기술을 좀 도입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아직까지도 의류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샘플을 만들 때 실물을 여러 번 만들어서 그걸 계속 보내고 피드백 받고 보내고 다시 고치고 피드백 받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의류 생산량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저희 쪽에 생각했던 게 이제 3D 기술을 도입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3D 기술을 통해서 실제 원단의 특성이나 텍스처가 다 이제 반영될 수 있는 3D 기술을 반영해서 그 샘플들의 한 80% 정도는 이제 3D로 좀 바꾸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가상 샘플로 약간 가상 패션쇼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의류에도 순환 경제가 사실 필요해요. 의류는 재활용률이 1%도 안 됩니다. 그 이유 자체가 사실 의류에 속해져 있는 부속물이나 의류 소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가공물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순수한 상태로 재활용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다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건적인 부분이나 에너지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못 하고 있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조금 도입하는 시스템 자체는 좀 패션 산업에서 처음으로 약간 순환 경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패션 산업에서 리커버에 대한 의류들을 가지고 와서 만들고, 그 의류들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폐기물로 만들어서 다시 다른 상품 만드는 그런 순환 경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각자의 기준으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로글로의 대표로서 제가 생각하는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우리와 같이 품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잘할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은 회사를 가야 된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라는 거를 거의 주입식처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갔냐? 서울, 경기 쪽으로 많이 갔겠죠. 아무래도 많이 몰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 이 수도권이라고 할 수 있는 곳과 비수도권에 대한 불균형은 당연히 심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아이들보다는 65세 이상이 되는 시니어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요. 시니어 아이들 역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지방 마을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보고 제가 로컬 크리에이터가 돼서 지역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글로를 만들었고요. 내려가서 보니 분명 로컬 크리에이터는 누구나 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긴 하는데, 그 방법과 수단을 모르는 부분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로컬 임팩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예산시장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어떠셨나요? 복잡해서 사실 뭐 할 수가 없었어요. 줄만 2시간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공간이었고 한정된 사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곳에 몰리다 보면은 결국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꽤 많았죠. 초반에 뭐 1박 2일에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예산시장에서 많이 잡기도 했었고요. 풀어가는 방법에 지금은 하나의 좀 과도기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백종원 대표의 고향이 예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본인이 예산을 좀 살리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시장 프로젝트는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슈화된 거는 최근이지만 꽤 오래전부터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지자체와 함께 준비를 했었다라는 건데, 2018년이라 치면은 지금으로부터 봐도 꽤 오래전이죠. 그만큼 로컬 사업이라든가 로컬 비즈니스라든가 로컬에 대한 이슈는 단시간에 확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자료에도 나와 있고, 저도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정말 쉽지 않구나. 사람 마음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사람들과 프로젝트를 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백종원 거품이 빠지면 이곳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백종원이 정말 100명이 아닌데 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인물보다는 우리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잔잔한 숯불처럼 계속 커가야 지역에 대한, 로컬에 대한 이슈가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 경제의 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에이터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한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좀 답을 찾은 게, 저희 아버지가 은퇴를 하시고 노인복지관에서 노래교실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노래자랑에 나가서 상을 받으시면서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시면서 지역 축제에서 노래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정한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분들을 로글로라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보여주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이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을 보기 위해서 혹은 그분들이 운영하는 장소를 보기 위해서 그곳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보면 A라는 지역의 인구가 줄었어. 그럼 여기는 지역 경제가 죽은 거야 라는 게 거의 많이 보도화되고 언론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기보다는 지역 경제는 그 지역에 어떠한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했느냐가 저는 지역 경제의 새로운 지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 경상북도와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소카 대여료를 거의 80% 가까이 할인을 했죠. 해당 지역에서 소카를 빌리면은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했고, 거기에 걸맞게 숙박까지 할인을 해서 수도권과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이쪽을 방문하게 한 프로젝트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괜찮아 마을이라는 목포 쪽에서 활동하는 청년단체와 이 청년들이 함께 지내는 곳도 있고, 모한웅이라는 충북 괴산의 청년 농부 단체들도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지역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걸 좀 알려야 되는 하나의 프로젝트도 있고요. 로글로는 로컬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로 로컬 푸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산을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컨텐츠를 좀 뽑아봤는데요. 아산 외암마을이라는 500년 가까이 된 전통 마을이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연꽃 잎으로 만든 연잎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이 전통주를 마케팅해서 로글로와 같이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두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플레이카라는 놀이카라는 걸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지역에 분교가 많고 특히나 충남 쪽은 섬이 많은데, 이분은 1.5톤짜리 트럭에 본인이 직접 만든 목공놀이 장난감을 가지고 섬이라든가 분교를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분이고요. 여기 계신 분은 아산의 하루베이커리라고 아산 쌀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한국 대표로 베이커리 장인에 뽑혀서 내년 1월 달에 프랑스 베이커리 올림픽에 출전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저희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만들고 있고, 정과정 다큐 찍어서 로글로 프로젝트로 날 예정입니다. 로글로 발표는 이렇게 마칠 예정이고요. 이제 시작하는 로컬 크리에이터의 작은 회사입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지방과 소멸 로컬 임팩트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제 만든 자료고 1966년이고요. 이거는 2020년도입니다.
수도권에 좀 더 집중화되는 부분이 이제 덜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20년씩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지도를 봤을 때도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의 이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교육과 보육 관련돼서 지금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간다? 라는 부분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수도권 인근으로 했을 때 20, 30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그 자료입니다. 이건 20대,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30대인데요. 곡선의 굵기가 이동하는 그 비율의 많음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20대가 훨씬 더 큼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가거나 그런 부분이 많아져서 이동이 커지는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도 왜 수도권으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왜 청년들은 또 수도권에 가서 돌아가지 않는 것인가? 그랬을 때 지역에서 이제 서울로 가는 그 이유는 성장에 대한 딱 그 키워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년들 안에서는 대학, 일자리, 그리고 결국에는 주거를 해야 되니까 그 어떤 체인 밸류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수도권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방 청년층이 이제 인구 유출이 되면 결국에 수도권 집중 확대, 인구의 50%가 이제 몰려들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인구 밀도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인데 또 그냥 모여 산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쟁을 또 심화시키는 부분의 요인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부분들이 청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사회적 경쟁을 계속적으로 일으키고 결혼이라든가 그런 좀 중대한 부분의 라이프 사이클이 계속 뒤로 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비혼이나 출산율 급락이 되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뭐 내려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지방 소멸의 위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한 부분이 지금 해결되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 저출산 문제까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단순히 지역을 이동한다는 부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 꼭 거주만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해서 이제 관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주말마다 이제 관광 가거나 아니면 뭐 평일에 하루 잡아서 체험이나 여행을 가는 사람도 늘어났고 로컬을 뭔가 경험하기 위해 아니면 옛 산업의 기반을 좀 더 경험하고 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이유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청년들이 이주하고 정착하는 그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 공간, 생계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이제 좋은 공간에 가더라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힘들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지역의 터세들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도시 정착하는 데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고요. 이 세 개가 결국에는 안착이 되었을 때 도시도 내가 그쪽으로 정착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자료인데요. 가장 살고 싶은 시군구를 좀 조사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1등은 강남구였고요. 2등은 이제 제주도, 그 다음에 뭐 3등, 4등이 이제 부산이랑 이제 세종시인데 결국에는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세종시라든가 아니면 기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좀 두 가지 요소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나다운 삶을 찾고 그것을 또 만들어줄 수 있는 도시여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있는 도시여서 내가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재미나게 지낼 수 있는 도시여야 된다는 부분인데 바로 그 부분이 세종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또 세종시는 그 옆에 이제 파생될 수 있는 도시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이제 기관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어떤 지자체도 만나보고 청년을 만나보았을 때 좀 관점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균형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인구가 유출되면은 세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청년의 관점에서는 사실 국가나 지역이 고민하는 부분은 나의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청년들은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내가 어디서 살 수 있을지 그렇다 하면은 지금의 선택권은 수도권밖에 없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국가나 지역의 관점에서 풀려고 하기보다는 청년의 관점에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질문을 이제 4가지로 이제 주었는데요. 앞서 얘기는 드렸지만 청년들이 진짜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꼭 기본적인 일자리, 정주 환경을 만들어준다 라는 부분에서 그 지역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전략을 가져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도시가 있는가 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인프라 말고 사람이 또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해봤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메가서울 이렇게 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그럴 때도 이제 결국에 지역이 얘기하는 게 균등화 부분에서 우리 지역도 다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만 이제 몰려서 살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한 지역을 좀 더 살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균형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을 살려서 그렇게 해야 이제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라는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ESG 그리고 임팩트 투자 발표를 맡게 됐고요. 역사상 가장 뜨거웠다던 지구 어떠셨나요? 제가 굳이 여러 지표들을 갖고 오지 않아도 아마 올해 여름 그리고 9월, 10월 다 겪으시면서 굉장히 심각한 기후위기를 몸소 체험하셨을 텐데요. 기후위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각자 관심 갖고 계신 사회 문제들은 아마 계속 나날이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 중소기업 다 ESG 경영과 투자를 외치고 있는데요. ESG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묶어봤어요. 아시는 것처럼 사회 문제나 기후위기 이런 것들의 심각성, 무엇보다 돈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달라졌다는 점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ESG 임팩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을 수 있겠고요. 유럽과 미국의 규제 강화, 그리고 아시는 여러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확대 등도 좀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계속 강화하면서 저희 국내 SK나 삼성 같은 대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이제 그들의 ESG 경영 선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저희 스타트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정말 MZ세대이실 텐데요. 디지털 채널이나 MZ세대 분들의 부상도 중요한 배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더 이상 조직 내의 많은 것들을 숨길 수가 없는 시대가 됐고, 더더욱 투명하게 모든 정보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 시대이고, 어떤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MZ분들이 소비자로서 또 직원으로서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주제는 ESG 투자 그리고 임팩트 투자인데요. ESG 투자는 아시는 것처럼 환경, 사회, 거버넌스 3가지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적인 부분, 인권 경영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를 발생시키지 않고 투자자가 수익을 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투자를 말하는데요. ESG나 ESG 투자를 정의하는 방식도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글로벌 지속가능 투자 협회의 그 방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총 7가지로 이제 방식을 구분했는데, 보통 많이 아시는 거는 이제 7번에 ESG 관점에서 가장 부정적인 기업을 배제하는 방식 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석탄이나 무기술, 담배, 카지노 이러한 부분들을 좀 배제하는 투자 방식을 이제 가장 좀 소극적인 방식으로 꼽을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 더 ESG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좀 더 임팩트를 창출하는 그런 투자에 방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경영진들과의 대화를 하거나 주주 제안을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고요. 오늘 또 말씀드릴 임팩트 투자 역시 어떤 사회나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긍정적인 가치에 관심을 두는 투자로 굉장히 ESG 안에서도 적극적인 투자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ESG에서 임팩트 투자로 좀 더 좁혀 들어가면요. 제가 앞서 7가지 중에서 임팩트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ESG 투자의 가장 적극적인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혁신과 변화를 위해 재무적인 수익과 사회적인 수익 창출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 기관에 대해서도 짧게 소개를 드리면,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비즈니스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라는 미션을 갖고 있고요.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 임팩트 투자사이고, 그리고 투자 엑셀러레이팅, ESG 컨설팅 등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투자 분야는 사회 서비스, 기후테크, 농식품으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소개해드릴 만한 프로그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떤 취업 역량 솔루션을 지닌 기업들을 육성하고 투자한다던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헬스케어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던가, 경기 평택항만공사와 경기 테크노파크,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 대한 ESG 컨설팅까지 최근에 마쳤고, 아마 이런 부분도 외부에 공유를 해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활동에 있어서 임팩트 투자사인데 ESG 투자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도 함께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작년 7월에 중기부가 ESG 벤처 투자 표준 지침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벤처 투자사들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 ESG를 좀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부분이 나왔고 실제로 이 벤처 투자 가이드라인은 해외 선진 사례, 국내 ESG 지침 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그런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저희도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때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이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 ESG 뭐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같이 이제 생존이 좀 급하고 아직 소규모인 기업에서 시작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저희 한국사회투자는 작년 말부터 이러한 부분에서 스타트업에 맞는 ESG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오히려 외부에서 저희가 받았고요. 올해 이제 어시스트랑 1년 동안 ESG 플러스를 개발을 했고 지난달에 이제 투자자들과 국내 대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분들에게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G 플러스는 기존 ESG 평가 공시 지표 12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스타트업 ESG 현실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고려를 했고요. 실제 스타트업들이 투자나 대출, 정부 사업을 수주한다거나 대기업 ESG 공급망에서 협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에게 좀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요소를 강화했다는 점이 저희 개발 지표의 특징입니다. 저희의 이제 대표 스타트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버섯 기반으로 고기를 만드는 리미트라던가 친환경 신소재 패키지 제조 전문 기업인 그린 패키지 솔루션이라던가 이런 기관을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아까 제가 앞서 서두에 우리 사회와 조직, 개인의 지속 가능성을 좀 고민하는 부분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투자자로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가나 근로자로서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기업이 좀 변화하게 만드는 선택을 하도록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하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기관에서 저희의 역할을 무엇인지 저는 계속 고민을 좀 거듭할 거고 여기에 계신 분들도 함께 그런 고민을 좀 계속 강화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ESG가 나왔는데 뭐가 변별되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분들, 여러 뭐 언론인들, 전문가분들이 말을 하시는 게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저 부제가 사실 ESG가 그간 CSR, CSV, 사회공헌 여러 키워드가 좀 변별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투자라는 단어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좀 부정적으로 운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과 좀 결부되면서 투자라는 단어가 좀 오용되고 있는데 요게 좀 CSR, CSV가 막 분별 없이 쓰일 때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제가 짧게 이해하는 바로는 요 측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ESG 렌즈가 투자자에게도 기업에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전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논리가 ESG 담론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라는 단어 개념과 가장 밀접한 회사를 꼽으라면 자산운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산운용사가 왜 ESG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 좀 초반 챕터였다. 그러면 이제 자산운용사가 ESG랑 관련된 거 잘 알겠는데 너넨 부동산 운용사인데 또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니?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즘에 저희 업계에서 ESG 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그린 프리미엄 말 그대로 해석 그대로 그린이라서 프리미엄을 받는 거고 브라운은 브라운이라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건데 저게 이제 건물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브라운은 좀 낙후된 혹은 뭐 좀 시설이 노후화됐거나 아니면은 건물 자체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든지 그냥 환경에 해가 된다만 하면 환경운동가들 시선이고 나중에 저 건물을 매각할 때 제값을 못 받는다라는 되게 경제적인 논리입니다. 그린 프리미엄도 친환경 건물은 막 초록초록하니까 뭔가 좀 기업 이미지에 좋고 이런 측면이 아니라 친환경 건물은 나중에 매각할 때 혹은 펀드 설정할 때 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른쪽 기사들 보시면 뭐 브리엄이라는 영국 인증제도 같은 데서 저희 운영하는 물류센터가 받은 것들 그래서 단순히 건축물의 어떤 친환경성 말고도 거기에 있는 거주자들이 느끼는 만족도, 웰빙 그러니까 이런 식의 리드들 이런 것들이 하는 게 ESG가 사실 홍보나 마케팅처럼 비용만 과다하게 수반되는 활동 아니냐라는 식의 공격이 굉장히 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대학 논리가 필요한데 ESG가 단지 그냥 착한 일 해요라는 그런 선전성이 아니라 저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ESG는 기묘한 어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저희 업계에서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가 또 요식행위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 많은데 당장 이렇게 부동산 운용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치를 이제 등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게 ESG적인 어떤 관점이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런 건축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에 대한 것들이 이제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 소재 건물들 보면 거의 오피스 셋 중 하나는 준공 기준이 30년이 넘어서 어쩔 수 없이 브라운 디스카운트에 처할 공산이 커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럽 같은 데서는 뭐 이런 친환경 건축 인증을 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들을 여러 가지 계량적으로 비교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친환경 건축 인증을 받지 않은 건물에 비해 예컨대 뭐 런던 같은 데서는 가격이 25% 정도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돈만 생각하는 관점에서도 ESG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써놓은 게 녹색, 갈색 이런 것들이 뭐 당위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치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어떤 뭔가 도덕적 훈계 이런 게 아니라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유효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턴의 ESG 스토리, 부동산 금융업계가 좀 투박해 보일 수 있고 좀 남성 중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동안은 사실 그래왔던 것도 사실인데 저희가 여성 사회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는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지만 좀 선제적으로 선임을 하였습니다. 저희 업계 그린리스라고 친환경 임대차 동의서가 있는데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렇게 임대차 동의서에도 ESG 철학을 녹여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자. 그리고 안전 셋업제 이런 건 이제 중대재해 처벌법이라든지 건축업계에서 좀 유의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선제적으로 대비를 한 것이고 저희가 물류센터를 많이 개발하고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물류 내 고효율 냉동 시스템 특허를 아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력 비용도 절감하고 냉매도 감축하고 이런 식의 마스터이 더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상장사도 아닌데 ESG를 고민하고 있는 여러 맥락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부족한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회 때 로컬 상생이라는 이슈로 제가 발표를 했고 오늘은 23년도 ESG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좀 정리를 했고요. AI가 ESG에 대한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좀 이슈가 될 만한 3가지의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올해 초에 거의 발표된 내용인데요. 23년도 초에는 과연 ESG 시장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 봤을까라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탄소 중립이 가장 메인 포인트가 됐었고요. 탄소 중립에 대한 EU의 정책 가이드라든가 그런 정책 가이드를 기반으로 한 한국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ESG 3년차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고요. 과연 ESG에 대한 공급망 그리고 초반에 CSR과 CSV 하면서 대두됐었던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거의 모든 회사가 전담 부서와 담당 인력이 생겼고요. 그 이후에는 그 인력이 만들어낸 다양한 기업의 결과물도 나왔습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도 그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3년 차인 이때부터는 각 전문 영역에 대한 공급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인권에 대한 이유도 많이 다뤄오셨습니다. 그 다음은 임팩트온이 바라본 ESG입니다. 임팩트온에서 매주 ESG에 대한 핫클립을 좀 많이 정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의 자료인 11월 5주차 같은 경우는 재생원료 인증 제도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되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과 LG와 같은 대기업이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유럽연합 역시 그거에 대한 의무 사용 규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로글로의 ESG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자 정의 내리는 ESG는 좀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로글로는 소셜 영역에 대한 포인트로 좀 잡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일반 크리에이터.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가 꽤 많이 발생을 했고 그거에 대한 수많은 해결책 그 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현재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포지셔닝이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로글로가 바라보는 로컬 크리에이터는 단순히 지역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를 책임질 미래의 사람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국가 균형 발전이 지금도 되고 있지만 저는 생각보다 되게 빨리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KTX역이 정말 많이 생겼고 특히나 서울에서 강릉의 거리를 2시간 만에 갈 수 있다는 매력적인 시간적 거리도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교육이 어찌 보면 너무 수도권에 집중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지방 소멸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생겨났죠. 저는 반대로 그럼 그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로컬은 사는 공간보다는 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리가 가까운 만큼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요. 대신 즐기되 너무 짧게 즐기지 말고 길게 즐기는 것도 하나의 로컬의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글로는 어라운드 썸띵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현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컨텐츠 매거진도 발행하고 있고요. 저는 아산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아산은 아산 쌀이라는 게 되게 유명하고 쌀이 유명하기 때문에 쌀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떡도 있고 쿠키도 있고요. 빵도 있고 또 그거를 가지고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와 맛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좀 크리에이터로 같이 성장시키고 있고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친구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시장 이후에 지금 백종환 아저씨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축지법이라고 축제가 지역을 살리는 법이라는 형태의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인데 저는 되게 괜찮게 바라보고 있어요. 축제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지역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그 축제를 가게 되면 그 지역의 특색을 자기가 인식하고 경험하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다음 축제도 좀 계속 재미나게 보고 있는데 백종원은 말 그대로 100명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찾은 답은 저 같은 로글로 같은 로컬 크리에이터 집단이 그런 걸 계속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저의 다음 강연은 맞선 자산운용의 김민석 팀장님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리뷰를 뭐 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대체 투자 자산운용사 있으니까 이런 투자 업계 아니면 자산운용 업계 혹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처음에 할까 싶었는데 저번 회차 때 좀 비슷하게 겹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 개인의 관심사로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제목을 뭐 ESG 사회학 이런 식으로 달아봤고 다 오래 있었던 얘기입니다. 나름 감명 깊게 봤던 건데 어댑티브 패션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번역하기에는 뭐 적응적 패션 뭐 이럴 수 있는데 대충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이 불편한 분들 손꼽히는 패션 위크라고 하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 모델로 선 겁니다. 저도 좀 반성을 많이 했던 게 그간 장애인의 패션은 패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외숙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사이즈만 작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저희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동복 매장을 전전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형형색색의 옷을 30대가 넘은 분들이 입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사실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리고 뭐 휠체어를 타시든 어떤 병명이 있든 간에 멋지게 보이고자 하는 거는 공통된 욕망 같아요. 그런 것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좀 배려를 못했다. 그런 어떤 반성적인 어떤 거에서 나온 거고 요 이제 운동을 추동했던 분이 오른쪽 사진에 저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아들 자체가 근위영양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고 있어가지고 매번 추리닝만 입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나도 청바지 입고 싶어 했는데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입기도 어렵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댑티브 패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인생을 걸고 천착을 하게 됩니다. 또 빅토리아 시크릿은 속옷 란제리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실제 고객의 문제,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랑 실제로 협업을 하면서 뭐 후크가 아닌 자석을 부착한다든지 입을 때 벗을 때 불편함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저것에 대해서 지금 세계 전체에다가 메시지를 호소한 게 이 철학이 반영된 하나의 이벤트였다. 그래서 이렇게 비단 패션 업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좀 다양한 산업에서도 이런 측면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 어찌 보면 굉장히 규격화된 비현실적인 미모나 몸매나 이런 거를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찌 보면 강요했던 마텔사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인형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뭐 휠체어를 탄 인형, 또 인종도 다양하고 머리 스타일도 다양하고 키 다 다양한 인형이 나왔던 것도 오래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DEI라는 게 이제 패션이 아니라 완구 캐릭터 산업에서도 퍼지고 있다. 실제 레고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는데 애들이 7알 이상이 나랑 닮은 장난감이 부족하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아기가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 뭐 목발을 짚고 뭐 이런 인형들을 보고 자란 친구가 하나가 있다 치고 하나는 그런 모델만 보고 자란 아이들이 10년, 20년을 자라면 당연히 후자는 다양성에 대해서 문이 많이 닫힐 것 같고 전자는 열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혼자 질문을 해본 건데 한국 캐릭터 산업들 얼마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가 다양성 리포트를 냈습니다. 왼쪽 보시면 아시안 주인공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라틴 계열들은 아직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제목을 따왔고요. 이전 보고서랑 비교를 해보니 이런 다양성 측면의 어떤 주연진들이 조금의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다양성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볼 여지는 많다. 뭐 이런 측면을 나타내고 있고 여성 감독들 또 비율을 다 뜯어봐가지고 이것들이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꼼꼼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저런 식의 어떤 리포트 자체가 굉장히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한국에도 화두를 던질 수 있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상실과 생성이 너무 철학적으로 달하는데 장마라는 말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는 게 기상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한 것도 올해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여름에 어릴 때 생각했던 장마랑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약간 동남아 여행 가면 스콜 같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계 차원에서도 장마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우리의 어떤 언어 하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 말고 장마하면 떠오르는 그 특유의 감성 이런 것들도 자식 세대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사실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한국어를 바꾸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소개를 드리려고 했고 극한호우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게 이제 공식 용어이 아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집중호우, 집중폭우로는 지금의 기후현상을 온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우리를 설명하는 그런 기후현상들에 더 좀 거칠어진다. 세 번째는 공공 영역 내에서 그러니까 진짜 ESG는 공공의 관점이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투자 회사 그리고 이제 민간 기업들 그리고 여러 대기업들이 여러 의미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광명시, 성남시는 기초지자체잖아요.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식의 기사들을 막 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재밌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 많은 지자체 중에 성동구예요. 성동구. 소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플레이어들이 많이 계신 곳이기도 한데 성수동 자체가 이제 이미 상징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저희 업계에서도 굉장히 주목하는 떠오르는 신흥 업무 권역인데 저런 식의 변화가 있다. 근데 마지막 짧게 말씀드리면 재미있는 사례가 캐나다 토론토는 시 차원에서 ESG 리포트를 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ESG 리포터가 나왔으면 좋겠고 라는 말을 마무리를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24년도 ESG를 전망을 할 때 이제 농식품이라는 이제 필터를 씌워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뉴스에. 식량 위기가 닥쳐가지고 지금 이제 기아 인구수가 급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지방에 있는 꿀벌들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꽃들이나 농작물들이 이제 번식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분이라는 그거를 이제 꿀벌이 진행을 이제 해주는 거였었는데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개체수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 같은 경우에는 47%가 줄었고요. 근데 꿀벌 수분에 의존하는 세계 식량 작물이 75%나 됩니다. 그 중에서 양파와 아몬드는 100% 꿀벌의 수분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꿀벌이 감소하는 것이 농식품 산업의 또 되게 큰 위기고 꿀벌이 감소하는 이유는 기후 위기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농식품 산업이 이제 위기라고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이 좀 되실 텐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는 먹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에 오면 케이터링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가 먹고자 하는 거면 다 먹을 수 있는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의 영양결핍 문제는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성인의 불균형 영양 상태가 많이 부족하다고 이제 보이실 수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이제 케어푸드를 찾기 시작합니다. 내 건강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간편식을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래서 케어푸드의 시장 규모도 이제 한번 전망을 한번 해보자면 농식품 비즈니스는 이제 점점 주목받고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농식품 R&D의 지출액 추이도 1970년대부터 2015년까지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고요. 농업기술 관련 벤처캐피탈들의 투자 건수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시장 예상 규모도 연평균 성장률이 더 20%대 육박할 만큼 수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언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ESG다 보니까 사실 뭐 탄소 감축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 뭐 감소 이런 것들이 되게 ESG에서 키워드인데 농업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맥주박, 식혜박 등 이런 부산물들을 업사이클링해서 새로운 식품을 만들어보면 대기업들에게 또 제안을 해볼 수 있고요. 이제 트래시버스터즈라고 다회용기를 이제 렌탈해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주황색 컵으로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나름 이쪽 재활용 씬에서는 되게 탑티어 스타트업인데 사실 농식품이라는 영역이 무조건 먹는 거 관련됐다고 해서 농식품이 아니라 농식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다회용기라든지 배달이라면 배송하는 택배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농식품 산업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농식품 산업 ESG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대기업들의 ESG 전략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할까요?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저가 몸담고 있는 회사 소개를 좀 하지 않았는데 리스크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는 단어일 수 있는데 임팩트를 창출하는 플레이어들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에세이스 같이 각각의 플레이어들이 자기들만의 그런 사회 가치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화살표의 꼭지점들이 다 달랐다는 거죠.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배의 그 닷처럼 딱 중심을 잡고 이들의 방향성을 하나로 잇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농식품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관광, 금융, 헬스케어, 해양수산, 테크, ICT, 문화예술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들에게 ESG 렌즈를 가지고 ESG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저희의 이런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기업들과 협력을 하면 또 다른 ESG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대기업들과의 ESG 컨설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식품 분야 ESG를 위해서 10개 팀들을 발굴하고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일루베이션 같은 경우는 축산 농가 그런 소득 증대를 위해서 AI 기술을 통해서 어떠한 그런 기술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돼지들을 출하를 이제 할 때 그 출하 돼지의 무게를 재는 게 그게 되게 품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을 통해서 스캐닝을 하면 그 돼지의 무게가 나오고 등급이 판정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축산 농가에 도움을 좀 주고 있고요. 웨포넥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대기업들이 ESG가 트렌드가 되니까 자기네들의 굿즈나 사업 아이템들의 포장재들, 용기들을 전부 다 이제 친환경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는데 어떠한 친환경 소재가 적합할지 큐레이팅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북을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이 충북에 많이 몰려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충북에 있는 군의 지자체들이 8.5% 인구 감소율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보은군 같은 경우에 고령화율이 38.3%. 이게 뭐냐면 계속 나이는 먹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실제로 이 보은군의 귀농 인구가 다 50대입니다.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제로예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이 지자체들이 결국에 로컬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자. 로컬이다. 이제 앞으로 정답은 로컬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유행처럼 시작되고 있어요. 시골에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보도블록이
앞으로 한 20년 써도 깨끗한데 1년에 한 번씩 갈면 갈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보도블럭을 갈고 예를 들면 이 벽화를 칠하는 주체가 지자체면 문제가 맞다. 근데 만약에 이게 청년들이 아니면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이곳에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서 인구 소멸의 해답은 이 로컬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인구 소멸 방지를 위한 방법에 로컬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 현재 지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열려있다. 저는요 이 로컬이라는 거에 정의를 하면 자신을 정의하는 콘텐츠 이게 로컬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트리벨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짜임새 있는 여행 프로그램 그러니까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와서 이곳에서 정착하고 이곳에서 뭔가 체험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 트리벨이고요. 결국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공연도 하고 출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 콘텐츠거든요. 저는 이 인구 소멸의 해답은 자신만의 관점으로 지역과 그리고 문화를 재해석해서 제품이나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상품, 로컬 컨텐츠를 창조하는 일. 그래서 로컬 컨텐츠는 단순히 제품 서비스를 제공한다기보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컨텍스트를 교환하면서 형성되는 것. 그거라고 이제 저는 정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로컬의 성공은 생계 해결 같아요. 말 그대로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자기의 마음을 확실히 머금고 이 지방에 내려온다고 하면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저는 로컬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는데요. 주정부도 지자체도 단순하게 아까 말한 대로 벽화를 그리고 뭔가 바닥을 뒤집고 뭔가 환경을 그냥 도시재생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수입에 대한 초점을 맞춰준다고 하면 이 해결책이 마련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컬은요 결국 점과 점의 요소들이 만들어서 선으로 연결되고 그게 면으로 확장이 되고 그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진짜 로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정주역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런 거 인스타에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20대, 30대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자신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는 맛집이나 핫플레이스 카페들을 많이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컬을 할 때 24년도에는 조금 더 F&B에 좀 집중을 해서 말 그대로 좀 더 재밌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유행의 아이콘이 패션이었다면 지금은 F&B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로컬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컬에 먹는 것이 먼저 세팅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아이템들을 집어넣고 그곳에 문화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24년도의 로컬의 트렌드는 이 음식과 음료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타일을 먹는 시대, 트렌디한 시대가 됐다. 그래서 24년 로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것이다인데요. 이 로컬의 이제 마지막은요. 의, 시, 주, 휴, 미, 라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제공이 된다면 24년도의 로컬은 정말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로컬 플레이어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